여기를 왜 온 거야? 아무래도 아버지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니까요. 2주 동안 여기에 잠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요양원에? 저희 둘 다 일하니까 어차피 저희 집에 계셔도 챙겨드릴 수가 없잖아요. 챙겨줄 것 없어. 그래도 아직 혼자 지내긴 힘드시다면서요. 아, 됐으니까 차 돌려라. 아니, 여기 이상한 곳 아니에요. 잠시만 계세요. 쉴 때도 그러네. 아빠, 그냥 거기 계세요. 2주만 계시는 건데 뭐가 어때서요? 뭐? 밥도 때 되면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친구도 사귀고 하시면 좋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유광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또한 며느리와 사위도 등장하게 되는데 불효막심한 것은 유 씨의 자식들과 별반 다를 것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다가 작은 사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진 유 씨. 서로 앞다투어 모시고 살겠다기에 세상에 이런 효자들이 또 없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지낼 수도 있었으나 말년에 자식 도움받으며 살아보자는 생각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죠. 합가에서 힘들었던 것은 말하자면 입 아팠고 같이 살지 않는 자식도 2주간만 집에서 묵는다고 하니 기겁을 했습니다. 부모가 집 있고 돈 있을 때는 서로 효자 노릇하려 싸우더니 단물 빠진 부모는 서로에게 미루며 싸웠습니다. 벌써 부모를 이빨 빠진 호랑이 또는 짐짝 취급을 하고 없인 여기는 자식들. 자식들 모두에게 깊이 실망한 유 씨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자식들에겐 땡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싶어졌죠. 유 씨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낸 지는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유 씨의 아내는 7년 전에 암으로 세상과 등졌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가 혼자 산 세월이 그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죠. 아버님, 이거는 소분해놨으니까 하나씩만 꺼내서 드시고요. 그리고 겉절이는 바로 드세요. 아니, 뭘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 알아서 차려 먹는데 그래도 더 잘 챙겨 드시면 좋죠. 힘들까봐 그렇지? 에이, 저희 반찬 만드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우니까 운동 삼아서 갖다 드리는 거고요. 참. 잘 먹을게. 며느리가 큰 쇼핑백에서 반찬통들을 꺼내며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식사 거르지 말고 드세요. 다 드시면 연락 주시고요. 반찬통 가지러 올게요.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 저 가볼게요. 근데 어디 나가세요? 친구들 만나러 요 앞에 나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바로 앞이야. 걸어가면 돼. 아들이나 며느리는 유 씨가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살뜰하게 살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밥 굶을까 싶었는지 가끔씩 반찬을 해다 주기도 했고 가까우니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했죠. 아이고, 요즘에도 그런 며느리가 있나? 그러게. 명절에 한두 번 오라고 해도 그렇게 싫어해. 와서도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어서 꼴 보기도 싫을 때가 있다고. 외출해서 만난 친구들이 그런 유 씨의 며느리를 추켜 세웠습니다. 유 씨의 아내가 떠난 뒤로 그 전보다 유 씨에게 더 신경을 썼는데 그건 아들과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씨,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딸내미네. 때마침 걸려온 딸의 전화. 정이냐? 네. 어디세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없고
그냥 어디 편찮은 데는 없는지 궁금해서요. 아픈 데 없지? 알겠어요. 몸 잘 챙기고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듣고 있던 모두가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아무튼 유신의 자식들이 참 효자야. 아, 돈 많은 노인네니까 자식들이 챙기지. 돈 없으면 뭐 자식들이 거들떠나 보는 줄 알아? 자네 이야기야? 그래? 자식놈들 안 찾아온 지 3년도 넘었어. 나쁜 놈의 새끼들. 아무튼간 돈은 끝까지 꽉 쥐고 있어야 해. 가져갈 것 없어지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안면몰수 해버리니까 말이야. 유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자신의 이야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게 유 씨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 씨가 갑작스레 입원하게 된 병원이었죠. 골반에 금이 갔다네. 어떻게 넘어지셨길래요? 유 씨는 집에 혼자 있다가 욕실에서 나오며 슬리퍼가 문턱에 걸리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가 나게 자빠졌는데 혼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거실까지 기어가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결국엔 그 길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을 때도 이전처럼 편하게 걸을 수는 없었죠. 재활치료도 필요하다고 했고 당분간은 보조기를 가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이거 혼자서 지낼 수가 없겠는데요. 안 그래도 간병인 좀 알아보고 있어. 일거수일투족 수발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도움은 필요할 듯 했습니다. 무슨 간병인을 써요? 그러자 아들이 뭐하러 그러냐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너희 집? 뭐?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이참에 합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됐다.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자식이랑 부모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해요? 안 그래, 여보? 아, 뭐. 그렇지, 당연히. 아버님, 문근 씨 말대로 하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말과는 다르게 어쩐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웃는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유 씨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들의 말은 유 씨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들도 아픈 아버지를 보고 빈말로 꺼낸 말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을 돌려보낸 그날 오후, 이번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용건은 아들과 똑같았죠. 너희들 갑자기 왜 이러냐? 갑자기 무슨 합가야? 아, 오빠가 합가하자고 그래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네랑은 다르죠. 새언니랑 오빠는 맞벌이 하느라 아빠 돌봐줄 시간은 없잖아요. 난 집에 있으니까 아빠 수발도 좀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재활 받으면 몇 달이면 도움 필요 없을 거야. 그동안엔 간병인이나 쓰면 되고. 유 씨의 말에도 딸은 극구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재활한다고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리만큼 집요하게 구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 씨가 끝내 거절하자 안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도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박서방이 박서방이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서 딸은 사위가 주식을 하느라 돈을 많이 날려먹었다며 합가를 자신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유 씨의 집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잖아요. 아빠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도. 뭐 지금 집 팔면 대출분 빼고 얼마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합가를 하려거든 저희랑 하세요. 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랑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딸을 돌려보낸 유 씨는 고심해 보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니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유 씨도 당분간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딸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딸이 오늘 내일 먹을 음식이라며 반찬을 챙겨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녀간 지 딱 하루가 되었을 때 유 씨는 부엌으로 가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났다가 그대로 거실 테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제명에 살지를 못하겠네. 그리고 오후에 집을 찾아온 친우가 유 씨의 사정을 듣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아. 집사람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딴애도 불편할 거고 나도 불편할 거 아니야. 괜히 자식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 우리 부모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말년에 자식들 도움받아서 사는 게 어때서 그래? 딸만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위는 아, 젊은 사람들이야. 일 나가면 마주칠 일도 없을 텐데. 치매만 걸리지 마라. 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을 듣고는 유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딸내와 합가를 하기로 결정했죠. 딸은 유 씨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집을 팔아버린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정인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정희가 집으로 들어온다더라. 아니, 저희가 같이 살자고 할 때는 됐다고 그러시더니.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은 정이 주시는 거예요? 주긴 뭘 줘?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분명 꿍꿍이가 있을 텐데 참나. 됐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자 아들이 다소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차는 안 쓰시는 거죠? 아들이 집에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더니 돌연 물었습니다. 안 쓰지? 운전대를 놓은 지는 1년이 다 돼갔지만 아직 차는 처분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하다가 사고도 있었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 뒷전이 돼버렸죠. 그럼 그 차 저 좀 써도 될까요? 아들이 유 씨의 차를 빌려달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면 빌리는 게 아니라 갖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두라고 했겠지만 서운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유 씨는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차키. 그리고 서랍에 두었던 차키를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잘 쓸게요.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래된 차는 아니었지만 어차피 안 쓰는 차였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에 유 씨는 딸과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집과 함께 살림살이를 처분하고 사위와 손녀딸과 함께 유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손녀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낮 동안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도 늘 집에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생활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함보다는 생활이 좀 더 편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2달이 채 안 돼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챙겨놨어요. 점심에 드세요. 어디 가냐? 학부모 모임 가요. 언제 오는데? 점심 먹고 차도 마시고. 글쎄요. 왜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잊었어? 아, 오늘이요? 태워다 드려야 해요? 오늘은 좀 곤란한데. 딸은 난감하다는 듯이 중얼거리며 구겨진 미간은 펴질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좀 택시 타고 가세요. 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딸의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 씨에게 딸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차는 왜 오빠한테 줘버리신 거예요? 어차피 안 쓰기도 하고. 그럼 차라리 저한테 주시지. 뜬금없는 말에 유 씨가 어리둥절해 있으니 딸이 유 씨에게 핀잔했습니다. 늘 이렇게 데려달라고 하실 거면 최소한 차라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 말에 유 씨가 황당한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지만 딸은 여전히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계속해서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아, 택시 타고 간대도. 그럼 지금 같이 나가요. 외출해서 택시에 타고 내리는 것도 일이었는데 딸이 급하게 외출하는 바람에 유 씨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합가하기 전에는 병원도 늘 동행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차 한 번 얻어 타는 것도 이렇게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병원에서 돌아와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사위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찍 왔네? 아, 네. 사위가 옷을 갈아입으려 방으로 들어가자 딸이 유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박서방 축구 봐야 한대요. TV로? 네, 고개를 빼보았지만 사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틀면 되는데. 리모컨을 들며 말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박서방 편하게 보라고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말이 쉬라는 것이었지. 사위 불편하니 들어가 있으란 소리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유 씨가 뭐라고 하기 위해 입을 벌리자 때마침 사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TV 보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옹졸해 보여 유 씨는 한숨만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괜스레 옆에서 유 씨를 부축해 주었죠. 혼자 갈게. 그런 유 씨를 따라오며 딸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참에 아빠 방에도 작은 TV 하나 놔야겠어요. 유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 씨는 우연히 딸과 사위의 다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주변이 워낙 조용해서 귀를 기울이니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집에서 TV 하나 마음 편히 못 보고? 왜 못 봐? 아빠한테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다 이거지. 아니, 합가할 때 그런 거 다 감수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내 집에 계시니까 숨 막혀.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 씨도 불편하지만 사위나 딸도 만만치 않게 힘들 것이었습니다. 부대끼며 산이 서로에게 서운한 것도 쌓여만 갔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출근하고 딸과 둘만 남았을 때 딸이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차피 이렇게 쭉 같이 살 텐데 이 집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넘겨주면 안 돼요? 뭐? 집을 넘겨주라고? 뭐 상관없잖아요. 같이 사는데. 상관없는데 왜 주라고 그래? 아니, 요즘엔 다들 등기부등본 떼봐서 성이 다르면 학교에서 놀리기도 한대요. 아니, 누가? 어린애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학부모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 순간 친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재산은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 어린애들이 뭘 알고 놀려?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어떻게 떠들던지 무슨 상관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아예 남의 집에서 살면 모르겠는데 아빠가 안 주시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도 그건 안 되겠다. 유 씨의 말에 딸이 발끈했습니다. 왜요? 저희랑 계속 사실 거 아니에요? 간밤의 대화를 들어보면 같이 살 생각이 없는 것은 유 씨가 아니라 오히려 딸 부부일 듯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딸이 유 씨를 불렀을 때 분가하겠다는 말이 나오려나 싶었는데 정반대의 말에 놀란 건 유 씨였습니다. 딸의 하소연에도 유 씨는 집 명의는 줄 수 없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진짜 서운하네요. 다른 집들도 부모 모시는 자식한테 집 물려주고 그래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 제가 아빠 모셨으면 그래도 아빠도 성의는 보여주셨어야죠.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을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합가를 부탁했던 것은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따로 살자. 유 씨도 서운한 게 많았지만 같이 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을 한 듯 했습니다. 이 정도로 숨막히네 어쩌네 하는 사위를 떠올려 봐도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집 명의까지 주게 되면 앞으로 유 씨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따로 살자는 말에 딸은 분한 듯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유 씨는 찬밥 취급을 당했죠. 이제 걷는 거 별로 안 불편하시니까 식사 챙겨 드실 수 있죠?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커녕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사위와 함께 있을 때면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했을 때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부모님이 올라오신대요. 사돈이? 제주도에 있는 사돈 내외가 올라와서 집에 묵기로 했다는 딸. 유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라는 곳이 유 씨의 집이었으니 말이죠. 불편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리에 난감해하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빠가 2주만 오빠네 집에 가 계시는 게 어떨까 해요. 뭐? 거기를 왜 가?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죠. 이틀도 아니고 2주 동안인데, 그리고 내내 집에 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불편하면 사돈네가 다른 숙소를 구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안 그래도 장인 집에 얹혀 산다고 박서방이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는데요. 시부모님도 한번 못 모시면 아들로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너희 시부모 올 때마다 다른 데 가 있으라는 거야. 이런 일 앞으로 거의 없죠. 처음 이렇게 길게 오신 거예요. 딸의 설득에 결국 유 씨는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유 씨라도 다른 숙소에라도 있겠는데 2주면 너무 길었습니다. 오셨어요. 딸이 아들네 집 안까지 데려다주고 떠났고 며느리가 유 씨를 맞았습니다. 유 씨는 반가움보다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도착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아들이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어디 좀 가세요. 어리둥절한 유 씨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들이 그런 유 씨를 부축했습니다. 어딜 간다는 거야? 아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유 씨가 아들에게 주었던 자신의 차였습니다. 차는 10분 정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지 물어도 갈 곳이 있다며 얼버무리더니 도착한 곳에서 유 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를 왜 온 거야? 유 씨가 묻자 아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니까요. 2주 동안 여기에 잠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요양원에? 저희 둘 다 일하니까 어차피 저희 집에 계셔도 챙겨드릴 수가 없잖아요. 챙겨줄 것 없어. 그래도 아직 혼자 지내긴 힘드시다면서요. 아, 됐으니까 차 돌려라. 아니, 여기 이상한 곳 아니에요. 잠시만 계세요. 쉴 때도 그러네. 유 씨가 버럭 화를 내자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모시고 요양원에 왔는데 잠깐만 계시라고 해도 싫다고 그러시네. 그러면 우리 집에는 못 있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모셔다 드린다. 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들은 딸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휴대폰을 유 씨에게 넘겼습니다.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정이에요. 여보세요. 정이냐? 그런데 유 씨가 뭐라 하기도 전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냥 거기 계세요. 2주만 계시는 건데 뭐가 어때서요? 뭐? 지금 집에 시부모님 도착하셨어요. 여기로 오시면 안 되죠. 오빠가 괜찮은 곳 알아봤겠죠. 거기서는 밥도 때 되면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친구도 사귀고 하시면 좋잖아요. 꼭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심드렁한 딸의 목소리에 유 씨는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투던 아들과 딸이 이제는 서로 미루며 다퉜습니다. 그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집 내주고 차도 줬더니 이제 빈털터리로 보이는 부모가 짐짝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뭐라고 한참 설교하려는 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죠. 우리 집으로 일단 가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차를 몰아 유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정희한테 내려오라고 전화할게요. 아들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고 유 씨는 그런 아들의 손에 들린 차키를 뺏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들에게 유 씨가 말했습니다. 이 차는 내가 다시 가져가마. 네? 너희는 나 죽어도 땡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 말아라.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랑 2주도 같이 못 있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정이랑 너랑 무슨 얘기가 오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식은 나도 필요 없어. 무슨 얘기가 오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유산도 안 주신단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가는 한이 있어도 너희 손엔 10원 한 장 못 줘. 그러자 아들이 기가 막혀하며 화를 냈습니다. 유 씨는 그런 아들을 뒤로 한 채로 절뚝거리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엔 아무도 없고 짐들이 어수선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지 어디 놀러를 나갔는지는 몰라도 유 씨에겐 잘된 상황이었습니다. 유 씨는 눈에 띄는 짐들을 들어 현관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유 씨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2시간쯤 뒤에 현관 문고리가 덜컥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문 밖에선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삐삐거리는 경고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쿵쿵하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유 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걸쇠를 건 채로 문을 빼꼼히 열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시간 이후로 내 집에서 나가라. 아빠, 언제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현관에 사돈 짐은 더 쓰니까 가져가고 너희 짐은 내가 내일 사람 불러서 내보내마.
어차피 큰 짐들은 다 처분한 채로 거의 옷까지만 들고 들어온 딸네 가족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죠.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딸은 뒤에 서 있는 사돈네 눈치를 보며 유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찮으신 아빠 모시고 산 딸한테 이럴 순 없죠. 모시고 살아? 진작에 간병인 쓰겠다고 한 거를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들어와 살라고 한 거잖냐. 너희가 날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득은 너희가 봤으면 봤지.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었어? 아니, 그런다고 이렇게 유치하게 문을 잠그고 시위하세요? 어서 여세요. 지금 밖에서 다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부모도 쫓아낼 것들 아니야. 어차피 너희 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내일 바깥에 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그것까지 내가 일러줘야 하냐? 너희 집 팔고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알아서 살아. 그리고 네 오빠한테도 얘기했지만 나 죽으면 너희한테는 10원 한 장도 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효자들 있었는지. 이러실 순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에게 무관심한 게 더 효자겠다. 부모 재산만을 노리고 가짜 효도하느니 가짜 효도요? 가진 것 다 뺏었다고 생각하니 부모가 귀찮아진 걸 누가 모르냐.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모른 척 했던 거지. 부모가 바보 호구로 보이냐? 썩 꺼져라. 유 씨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바깥에선 딸이 초인종을 누르고 난리가 났죠. 그것도 10분 정도 이어지자 사돈네가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고 다 같이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모두 쫓아버린 유 씨는 허탈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뺏긴 것들을 모두 되찾았는데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작에 자식들과 거리를 두지 못한 유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말년에 자식과 서로 돕고 살자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죠. 유 씨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번갈아가며 울리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서름을 또 당하느니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장담했던 대로 딸의 짐을 모두 싸서 다음날 아파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나자 그새 챙겨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던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헛헛했지만 그것도 한 달, 두 달 지나니 많이 흐려졌습니다. 또 1년, 2년 지나면 완전히 잊혀질 날이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의탁할 수 없으니 스스로를 잘 돌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유 씨는 앞으로는 자신만을 위해 잘 살자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후회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오겠죠.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들 망신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너는 이 아버지가 망신스럽냐? 내가 한 말 중에서 한치라도 거짓이 있었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 뭐가 망신스럽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시켜서 네가 의사 된 거 아니었냐? 공부를 시켜요. 아버지가 저 의사 만드신 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의사는 제가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해서 된 거예요. 거지 같은 동네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루에 통닭을 몇 마리를 튀겨야 너 한 달 과외비가 나왔는지는 알고나 있냐.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일해가면서 너 공부시켰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정도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통닭이요. 그놈의 통닭 떠올리면 토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통닭이에요.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구질구질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회방 놓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배동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잘 교육시켜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배 씨의 일생의 목표였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 그의 염원은 아들이 의사가 되며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로서 승승장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눈에 담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배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배 씨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배 씨가 평생 시장에서 통닭을 팔아 키운 아들이 상견례에는 창피하니 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에 의해 가슴에 대못이 박힌 배 씨는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이라던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지, 아니면 상견례에 당당히 찾아가 아들의 거짓말을 까발려줄지. 배 씨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배 씨도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돕느라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었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배 씨는 근처 도시로 나가서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몸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0 넘게 막노동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목표라는 것이 생겼죠. 배 씨의 아내는 요리를 참 잘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닭을 사다가 튀겨서 주면 밥 대신 내내 닭만 먹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험한 일 그만두고 같이 통닭 팔아보자. 아내의 말에 시장 한 구석에서 작게 통닭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구멍가게 수준의 작디 작은 가게였지만 배 씨는 처음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배종민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통닭집은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정도까진 아니었고, 그래도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되었죠. 당신 만나서 우리 종민이 생기고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느끼게 돼. 나도 그래. 열심히 살아서 종민이 공부도 시키고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자, 여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인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에 손을 흔들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인사하는 아들을 보면서 배 씨는 오열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들은 그땐 이해하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커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될 나이가 되고, 남겨진 자신과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 알게 되며 아들은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게 되었죠. 아내와 함께 하던 일을 이제는 배 씨 혼자서 해내야만 했습니다. 통닭집도 그렇고 집안일, 아이 키우는 일까지 모두 배 씨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났어도 남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야 했죠. 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젓해?
그러게나 말이야.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1등 한대잖아. 아이고, 배 씨는 진짜 좋겠다. 아들이 사고도 안 치고 모범생이니까 말이야. 저런 아들이면 나는 10명도 키우겠다. 말이라고 해? 동네 사람들의 말처럼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사고도 안 치고 다니니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았지만 늘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교과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말이죠. 수학과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왜? 선생님이 잘 가르치신다며? 수능 공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근데 제가 알아본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보다 한 달에 30만 원 더 비싸요. 그렇게 비싸? 아들은 학원에 다녔고 밤늦은 시간엔 개인과외를 2과목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정이 지났는데 그걸 거의 매일 반복했죠. 그리고 그 수강료는 전부 배 씨가 줘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학원 공부만 시키고 싶었지만 그러면 전교 1등을 못한다며 처음으로 소리치는 아들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배 씨는 낮에는 시장에서 통닭을 팔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에 드는 아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은 의대에 합격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개천에서 용이 나버렸네. 그러게나 말이야. 공부 잘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돼버렸네. 그럼 배 씨가 용을 낳아버린 거 아니야? 아들은 이미 상경하고 없었지만 동네에선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용을 낳았다며 동네 사람들이 축혀 세워주니 배 씨도 세상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의대를 갔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땐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죠. 그 뒤로도 학비며 아들의 생활비며 돈 들어갈 때가 천지였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보다도 더 뼈 빠지게 일만 해야 했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안 내려오냐? 바빠서 못 가요. 과외 알바도 있고. 공부도 쉬엄쉬엄 해. 돈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하고. 네. 저 지금 좀 나가봐야 돼서요. 끊을게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배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된 뒤로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방학 때라도 한 번씩 내려와야 볼 텐데 공부할 것이 많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의대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니 아들이 바쁘다면 그저 알았다고 쉬엄쉬엄 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죠.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들이 의사가 된 뒤로는 더 이상 배 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수월해졌지만 이미 배 씨의 몸뚱이는 한참 나이 들었죠. 그래도 나중에 아들 결혼 자금을 조금이나마 모으려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배 씨는 그저 아프지 않고 한 푼이라도 버는 게 하루하루 소원이었습니다. 배 씨 아들은 의사라더니 정말 의사 맞아? 어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누군가 묻자 시장 사람 중 누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맞아. 그때 의대 들어갔다고 동네에서 잔치도 크게 했어.
맞아, 맞아. 의사 선생님이면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도 부모 보러 한 번을 안 와. 배씨 보러는 오겠지.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서 그렇지 뭐. 동네 사람이 배 씨를 두둔했지만 사실 아들은 그 정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산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선 배 씨를 자식도 없는 호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했어. 어이구, 정말? 나도 좀 불러줘. 진찰 좀 받게. 동네 사람의 농담에 배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들이 다음 주에 내려오겠다며 연락이 왔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내려온 아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을? 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 아무 말도 들은 바가 없어서 일이 바쁘니 결혼 생각도 없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30 중반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지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결혼할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네. 배 씨는 무척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드디어 아들도 가정이 생겨 아이도 낳고 하나 싶어서 은근슬의 손주를 상상해왔던 배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뭐 하는 사람이야? 배 씨는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의사예요. 대학교 동기고요. 아들의 말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의사이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겠지만 의사 며느리를 볼 줄은 몰랐기에 새삼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구나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TV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꺼낸 물건을 아들에게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그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거야. 아들이 배 씨가 건넨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결혼 자금을 모아놨던 통장이었습니다. 4,310만 원.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 자리까지 서로 다른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도 은행에 가서 20만 원을 입금하고 왔던 배 씨. 이렇게 기쁜 순간에 아들에게 내밀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웬 돈이에요? 얼마 안 돼. 그래도 신혼집도 구하고 해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내가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 해주면서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 아들은 한참을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통장을 다시 배 씨에게 밀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쓰세요. 아들의 말에 당황한 배 씨가 다시 한번 통장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을 하냐. 땡전 한 푼 없지 않아요. 아버지가 모은 돈보다 많으니까. 그리고 처가가 잘 살아요. 이런 푼돈은 가지고 가나 안 가지고 가나 그게 그거예요. 푼돈. 그 말에 배 씨는 통장을 내밀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신혼집도 그렇고 다 알아서 할게요. 처가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말을 하며 배 씨의 돈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네가 부자인 건 부자인 것이었고 배 씨도 부모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서 용돈으로 쓰더라도 챙겨서 가. 아버지가 이걸로 뭘 하겠냐? 그러자 아들이 한참을 내민 손을 바라보더니 통장을 받아 챙겼습니다. 밥 먹고 가라. 아니면 통닭이라도 한 마리 튀겨주랴. 통달기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가볼게요.
운전 오래 해야 되는데 출출해서 어떡해? 가서 먹으면 돼요. 통닭,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들은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날아갈 듯 했던 기분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착잡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어쩐지 부족한 부모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통장을 받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미적지근한 반응에 그동안 저축한다고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먹을 것 아끼고 입을 것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저금했던 돈이 푼돈으로 전락해버려 씁쓸하기도 했죠. 그래도 살면서 고생할 일은 없다는 뜻이니까 잘 된 거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이 내년 봄이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왜 상견례 소식이 없나 싶었습니다. 상견례 가려면 양복 입고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 찾아서 입고 가. 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 씨는 흔한 양복 한 벌 없었습니다. 평생 양복 입고 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필요한 적도 없었죠. 어디 양복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나? 새로 사게. 그래도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지. 그래? 그럼 돈 좀 써야 될 텐데. 아, 당연히 쓰지. 아들 결혼시키는데. 배 씨는 동네 사람이 추천해주는 시내에 있는 양복점에서 양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니 번듯해 보이는 양복 한 벌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양복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친 어색한 모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넥타이를 맬 줄 몰라 목에만 걸쳐두었는데 꼭 다른 사람 옷을 훔쳐 입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주름 가겠다. 배 씨는 다시 양복을 벗어서 곱게 걸어두었습니다. 장롱 손잡이에 옷걸이를 걸어놓고는 앉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양복을 한번 쳐다볼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리고 희게 쎄어버린 머리를 바라보며 고심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알아야 맞춰서 염색도 할 텐데. 도무지 날짜를 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민아, 결혼 준비로 바쁘냐? 어쩐 일이세요? 상견례 날을 안 알려줘서. 아, 상견례요. 아직 날짜 안 잡혔는데. 그래? 나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결정되면 연락 줘라. 네.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달력을 보니 결혼까지는 불과 4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닭을 튀기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배씨,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의 생일 아니야? 맞지? 그럼 며칠 있으면 칠순인 거 아니야? 배 씨의 생일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배 씨의 칠순이었죠. 생일이 특이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었는데 잔치는 안 하냐며 물었습니다. 잔치는 무슨 잔치야? 환갑에도 안 했잖아. 요즘 누가 잔치를 해? 아니, 그래도 칠수는 챙기지. 아들 결혼한다더니만. 며느리가 와서 잔치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도 비추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그런 걸 왜 해? 배 씨가 며느리 보지. 자네가 며느리 보나? 잔치는 안 하고 아들네 오면 밥이나 한 끼 먹거나 하면 되지. 조용한 게 좋아. 그래. 요즘 그런 거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 없어. 배 씨는 결혼 준비로 바쁠 아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으면 전화나 한 통 하면 그걸로 됐다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견례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배 씨가 알겠다고 답장을 했고 아들에게서 또다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배 씨의 칠순날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창밖엔 올해 첫눈도 내리고 있었죠. 아침 이른 시간 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지는 못해도 배 씨의 생일이라 아들이 전화를 건 모양이었죠. 종민이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 싶어서 배 씨가 아들을 부르자 아들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용건은 배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일 축하 같은 것이 아니었죠. 실은 상견례에 아버지가 안 오셨으면 해요. 아들의 말에 배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고장난 기계처럼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뭐라고? 배 씨가 되묻자 아들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상견례 안 오셨으면 한다고요. 아니, 왜? 배 씨는 당황스러운 심정을 숨기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유는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꾸를 했습니다. 제가 잘 둘러댈게요. 오시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왜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안이 소위 말하는 상류층이에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제 밑바닥까지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밑바닥. 내가 아들의 밑바닥. 배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끝나면 서로 볼 일 없는 사이잖아요. 상견례 때 한 번 더 본다고 달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미 집이나 결혼 문제는 상의가 다 끝나서 아버지가 하실 일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시켜?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혼식 끝나고 해외에 나간다고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명절마다 며느리 데리고 내려가는 거는 앞으로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움에 차마 견디기 힘든 기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인 아버지를 결혼할 집안에게는 영원히 숨기고 싶다는 아들. 그것이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이라는 배 씨의 아들. 배 씨는 무어라 대답한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새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배 씨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배 씨는 장롱 손잡이에 걸려있는 새 양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비싸디 비싼 옷을 사보았다고 설렜지만 지금 보니 지나치게 초라한 천조갈이었습니다. 아마 저 정도 옷은 고급스럽다고 생각도 안 할 집안일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말이죠. 배 씨가 급히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벌개진 눈이 금세 습기를 머금었습니다. 어느새 자리에 앉은 그대로 바깥은 어둑해져 버렸습니다.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렇게 배 씨의 70세 성탄절, 그리고 생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배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근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랜만에 나간 시장에서 사람들이 배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가 온 거야? 아, 칠순의 아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왔나 보지. 그래? 어디 좋은데 갔길래? 생전일을 쉬지도 않더니. 아이고, 의사 아들내미가 어련히 좋은데 데려갔겠어. 부러워 죽겠다.
아들도 의사 만들고, 의사 아들은 또 의사랑 결혼하고, 배씨의 인생이 아주 부러운 인생이지.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배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은 이것 봐. 연말이라고 내려와서 밥만 축내고. 국밥집을 하는 가게 사장은 옆에 딱 붙어 국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짝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프다며 펄쩍 뛰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핀잔하면서도 밥을 한 그릇 더 퍼주는 아버지. 그런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배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부러운 인생인가? 예전엔 아들이 의사가 되어 돈 걱정 없이 살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배 씨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옳았나 고민해 보자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씨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배 씨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배 씨는 다시 한번 걸려있는 양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몸에 걸쳐보았죠. 멜 줄 모르는 넥타이는 이리저리 꼬아보다가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삐죽 주머니 사이로 튀어나온 푸른 넥타이가 괜스레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안 가는 게 맞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배 씨이니 이번 부탁도 들어주는 게 맞겠지. 그렇다면 가지 않아야겠지. 그렇지만 아들이 전화를 끊을 때 했던 말처럼 자신을 외국에 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이제 다시는 아들을 만날 일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자지간의 연이 끝나는 것인가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잊혀진 사람이 된다면 과연 아들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고맙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럼 배 씨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배 씨는 지난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기 위해 여태 일만 하며 살아왔나 생각하자니 지나간 삶이 원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칠순이 지나 앞으로 살 날이 10년이나 20년이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 씨는 양복을 입은 그대로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보내줬던 메시지를 보고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작정 찾아간 것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려 식당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쌍의 남녀를 보고는 배 씨는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못 오신다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정말 그렇게 했어?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잘 말씀드려줘. 급한 일 생겼다고. 알았어. 그래도 마음에 좀 걸린다. 서운하실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됐어. 때로는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는 법이야. 자기는 그런 기분 모르겠지만 어쩜 딱 이런 때에 도착한 것인지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그렇게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한참 서 있던 배 씨도 식당 안으로 발을 뗐습니다. 여기 배종민이라고 예약이 돼 있는데요. 식당 직원이 안내하는 방 앞에 서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놀란 표정의 아들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나, 바깥에서 슬쩍 보았던 예비 며느리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죠. 어머,
못 오신다더니? 그러게. 배서방.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그랬잖아, 방금 전에. 아, 그게. 방 안은 배 씨의 등장으로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배 씨가 아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종민이 애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멀쩡합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쨌거나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번 뵙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인상을 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드님 참 잘 키우셨어요. 혼자 힘드셨을 텐데.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사업이요? 네, 배서방이 혼자 사업 꾸려가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근데 사업 운영이 힘들어서 결혼식 끝나고 동남아로 간다고 하시던데. 아들이 없는 말로 아버지란 존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돈이 없는 걸 있는 척 하기는 힘드니 사업은 하지만 사업 운영이 힘들다고 둘러댄 듯 했죠. 사업이라면 사업이죠. 시장에서 통닭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시장에서 조그만 통닭집 하고 있고요.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아, 통달기요? 네. 그거로도 부족하면 밤에는 대리운전도 다녔고요. 그렇게 학비되면서 종민이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의 얼굴 빛이 거무죽죽해졌고 사돈네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민 갈 계획은 없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아버지, 왜 그러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린 거야. 잠시 얘기 좀 해요. 아들이 급히 배 씨를 끌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식당 뒤편으로 가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들 망신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무척 흥분한 듯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이 아버지가 망신스럽냐? 내가 한 말 중에서 한치라도 거짓이 있었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 뭐가 망신스럽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시켜서 네가 의사 된 거 아니었냐? 공부를 시켜요. 아버지가 저 의사 만드신 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의사는 제가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해서 된 거예요. 거지 같은 동네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루에 통닭을 몇 마리를 튀겨야 너 한 달 과외비가 나왔는지는 알고나 있냐?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일해가면서 너 공부시켰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정도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통닭이요. 그놈의 통닭 떠올리면 토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통닭이에요.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구질구질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회방 놓지 마시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죽게 공부해서 겨우 신분 상승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망치게 하지 마세요. 자식 인생에 이렇게 걸림돌 되지 마시라고요. 그게 부탁이에요. 씩씩거리는 아들 앞에서 배 씨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나 흐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배 씨를 두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떼는데
배 씨가 아들의 등 뒤에다가 조용히 말했시옵뿐이다. 그래? 네 인생에서 사라져 주마. 제발요. 전에 줬던 결혼 자금, 그거 돌려줘라. 그러자 아들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천 얼마 주신 거요? 그러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금할게요. 그래?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성공만 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 저버리고 잘 사는 사람 없다. 내가 너 의사 됐다고 부양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너 하나 잘 살길 바랬어. 정말 그걸 바랬다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됐죠. 아들은 발걸음을 재촉해 배 씨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상견례 자리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났을 테니 말이죠. 돌아온 날 아들에게서 바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가 어떻게 상견례를 망쳤는지 읊으며 비난했죠. 하지만 어찌저찌 결혼은 계속 진행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아들의 결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아들 대신 5천만 원만 손에 쥐게 되었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아들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뒤 배 씨는 두문불출하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사람은 가야 했죠. 시간이 흐르자 그런 아픔도 희미해졌습니다. 1년, 2년이 지나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말 정도도 되었습니다. 아내 일은 슬픔을 딛고도 살았는데 아들은 살아있으니 그리 슬프게 생각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 씨는 생각보다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 돈은 모였고 돈이 셀 자식이 없으니 배 씨의 삶은 늙음하게 좀 더 윤택해졌죠.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진작에 이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 백숙에 한잔 하자는데 올 거야? 또 닭이야? 그 닭이랑 같나? 알았어. 가게 정리하고 김신의 집으로 갈게. 5년 뒤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앞에 우뚝 섰습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아버지, 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배 씨는 아들을 못 본 채 하고 계속해서 행주로 싱크대를 훔쳤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그러자 행주질하던 배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속죄하면서 살게요. 그제서야 배 씨가 아들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녹록지는 않았는지 얼굴이 오래 고생한 듯 까칠해 보였죠. 배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들어오라며 자리를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뒷정리를 마친 배 씨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때로는 없는 게 나은 자식도 있는 법이니까.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언젠가 아들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준 배 씨. 그 말이 배 씨 스스로도 핥히는 듯했지만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가 절 위해 하신 희생을 모른 척했어요. 죄송해요. 배 씨는 아들의 흐느낌을 잠시 듣고는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미 다시 이어붙이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부자지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생사를 확인했으니 배 씨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생은 자식 없이 이대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에 느꼈던 그 절망은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죠. 그로 인해 아들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도 아들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책임은 의절함으로써 배 씨가 졌으니 부모를 저버린 책임도 아들에게 있었죠. 배 씨는 김 씨의 집에 들어가 닭다리를 뜯으며 술도 한 잔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됐습니다. 자식이 주는 커다란 기쁨은 없을지언정 지옥같이 깊고 어두운 불행도 없을 테니 말이죠. 엄마, 이거 뭐예요? 문 바꿨어요? 문을 바꾼 게 아니라 비밀번호 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뭐야, 비밀번호도 안 맞는데요. 8자리인데 나도 까먹어버렸다.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엄마 아빠 지문만 등록해놔서 우리 둘밖에 못 열어? 이제? 아니, 왜요? 왜긴 왜야. 아무 때 나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지. 몇 번 말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번호키까지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집 좀 오면 어때서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너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말이 돼? 엄마 아빠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찾아오는 거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현관 비밀번호 죽어도 안 알려주잖냐? 나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보려는데 뭐가 문제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최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한 자식집은 나라님 집보다 들어가기가 힘들고 조심스러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 반대는 그렇게나 쉬운지 몰랐습니다. 부모 집도 자식집, 자식집도 자식집. 그렇게 사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식들은 부모의 사생활은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서 당연한 듯 머물렀다 가는 건 예사였습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마음대로였죠. 만약 부모가 자식 집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 다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최 씨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 부부는 그런 자식들에게 넌더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자식들 때문에 최 씨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버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식들도 전처럼 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강주석이고 딸 이름은 강여울이죠. 자식 둘을 키우면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야 당연히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범생으로 컸어도 고충은 있기 마련이었죠. 그래도 최 씨의 자식들 정도면 큰일 없이 잘 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딸 모두 대학 진학을 하면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왕래는 하며 살았죠. 독립해서도 아들과 딸의 집 비밀번호는 최 씨와 똑같은 4자리 숫자였습니다. 자주 갈 일은 없었지만 잘 사는지 한 번씩 들여다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결혼 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고 금방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 그 집에 보면은 토스터 있지 않아요? 토스터? 네. 그 식빵 굽는 기계 있잖아요. 작은 방에 제가 넣어놨었는데. 아들의 결혼식 전 신혼집 계약 문제로 인해서 한 달가량 최 씨의 집에 들어와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문해서 깜빡하고 안 챙겨갔다는 아들. 쓸 일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가지고 가게? 이따 저녁 때쯤 들릴게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갈 건데 가는 길에 잠깐 주고 가면 되지. 최 씨는 2시간 뒤쯤 남편과 함께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아파트는 최 씨와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걸어서 10분이 채 안 걸리는 바로 옆 건물이었죠. 주서가 아버지가 가는 길에 전해주자는데 집에 있어? 아, 지금 바뀌긴 한데요. 1시간 정도 뒤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그때쯤 들려서 주고 갈게. 그런데 막상 아들네 집 앞에 도착을 하니 아직 아들은 들어오질 않았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왔는가 본데. 그런가 보네. 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난감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좀 늦을 것 같은데. 30분쯤 있다가 도착해요. 그래? 그럼 안에다 두고 갈게. 네, 안 해요? 그냥 집 앞에 두세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도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긴 좀 그래서. 아, 그래? 결혼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들의 말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비밀번호는 못 알려주겠대. 그렇다네. 놓고 가래. 허참. 그거 좀 다시 바꾸면 되지. 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허락 없이 찾아와서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딱 선을 긋는 모습에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내 아들 집만이 아니라 며느리 집도 되는 것이기에 당연한 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아들네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위 쪽보다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위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울이랑 같이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놀러 오세요.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사위의 초대로 최 씨 부부가 딸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좋네. 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최 씨네 집과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는 아들네 집보다 작지만 훨씬 깔끔하긴 했죠. 우린 어차피 애 안 낳을 거니까. 딩크족인지 무엇인지. 자신들은 이세는 필요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딸 부부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 컸었지만 하도 단호한 탓에 반대고 뭐고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돈네도 별말이 없는 것을 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최 씨도 만약 아들에게서 본 손주가 없었다면 딸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식사 후에 함께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오나 싶어서 최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올라오고 전화를 했어? 의아한 마음에 전화를 받자 남편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1층에서 문이 안 열리는데 1104호 호출 누르면 돼. 자꾸 비밀번호를 누르라는데. 아, 비밀번호?
잠깐만. 최 씨는 휴대폰에서 잠시 귀를 떼고 딸을 불렀습니다. 여울아. 아빠가 밑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비밀번호 뭐야? 호출 누르시라 그래. 잘 못하시겠대. 왜 못해? 그냥 1104호 누르고 종 누르면 되는데. 우리 아파트랑 다른 거라 아빠는 잘 못하지. 남편이 전화를 끊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딸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위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모시고 올게요. 그래. 그럼. 여보, 박서방이 내려간대.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사위가 데리러 내려간다지만 최 씨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아니고 1층 공동연관 비밀번호조차 알려주는 걸 꺼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사위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려가서 모시고 올 정도라면 요즘 사람들은 전부 이러나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말이죠. 남편이 사위와 함께 들어와서 잠시 앉아 있는데 딸이 이만 일어나자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슬슬 일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최 씨도 남편도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쩐지 쫓아내는 듯한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 가려고 일어나잖아. 우리 집도 그렇지만 특히나 오빠네 집에 가면 아니다. 그냥 웬만하면 가지 말어. 며느리 힘드니까. 참나. 우리가 뭘 힘들게 해? 그리고 너희 오빠네 집도 가본 적도 별로 없다. 힘들게 안 해도 힘든 게 며느리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오기만 해도 존재만으로도 힘드니까 어지간하면 가지 말란 소리지. 농담처럼 하는 딸의 말을 최 씨도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그런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자식들 집에 직접 방문한 적이 아들, 딸 둘을 합쳐도 한 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기가 찼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존재만으로도 힘들다는 말이 참 상처가 되었죠. 최 씨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문틈이 보였습니다.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서 꼭 나올 때 힘을 줘서 닫아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겼는지 늘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 이렇게 열려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최 씨도 남편도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이는 광경에 또 경악했죠. 집이 왜 이래? 왜 그래? 뒤이어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도 최 씨만큼 놀랐습니다. 아니, 도둑이 들었나? 분명히 나올 때는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어수선했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곳곳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려 있었죠. 아니, 도둑이 우리 집에서 목욕이라도 하고 갔나? 최 씨가 어지럽혀진 집을 치우는데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왔다 간 듯 했습니다. 딸내에 있다가 왔으니 딸은 아닐 테니 말이죠. 최 씨가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서가, 너 혹시 집에 왔다 갔어? 아, 저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들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며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까 태윤이랑 주석 씨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 왔다 갔어? 네. 너무 급하다고 당장 바지에 실수할 것 같다는데 급한 마음에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저희 집까지 돌아가려면 10분은 걸어야 되니까. 아들네 아파트는 최신의 아파트 바로 붙어 있었지만 최신애가 대로변 바로 앞이었고 아들네는 한참 안으로 들어간 뒷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가까운 최 씨의 집으로 들어왔다가 간 것 같았죠. 근데 무슨 물이 이렇게 흥건해?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물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태윤이가 쉬하다가 욕실 바닥에 좀 흘려서요. 그래서 물 뿌렸는데. 어떻게 뿌렸길래 거실까지 물이 흥건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고 그대로 던져둔 모양이었죠. 최 씨는 별말 하지 않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태윤이가 냉장고 열어보더니 사과가 있다고 먹고 싶다고 그래서 몇 개 가져왔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있는 이유인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문이 다 열려 있길래? 아, 정말요? 닫는다고 닫았는데. 다음부터 잘 확인할게요. 그 잠깐 사이에 집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손자가 그랬다니 천만다행이었죠. 또 시집에 얼씬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그저 해프닝으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 오는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일찍 잠에 든 최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창을 때리는 빗소리에 깼나 싶었지만 다시 눈을 감은 최 씨의 귓가에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었죠. 무겁던 눈꺼풀이 번쩍 뜨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시 들어보자 다시 한번 기계음이 들리더니 이번에는 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최 씨는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자는데 왜 그래?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찰컥찰컥 문고리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놀라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빗소리인 줄 알았는데 누가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물어도 밖에선 대답도 없고 문고리만 당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허둥지둥 무기가 될 만한 걸 찾고 있는데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요.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와 남편의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너 뭐야? 남편이 문을 벌컥 열며 말하는데 아들의 흐느적거리는 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취한 듯한 모습에 최 씨가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 친구들 좀 만나고 왔는데 밥 좀 주세요. 생뚱맞은 소리에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아들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해장국 없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가 해장국집이야? 밥을 먹으려거든 집에 가지 왜 이리로 왔어? 아, 이러고 집에 가서 밥 달라 그러면 태윤이 엄마한테 욕먹어요. 그러면서 해장국 좀 내놓으라며 성화였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더 욕먹어. 얼른 집에 들어가. 아니, 해장국 없으면 라면이라도 주세요. 속 좀 풀고 가게. 어서 못 가? 그러자 라면 타령을 하며 일어나지 않는 아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얼른 라면을 끓여주고는 보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집 밖을 나서면서도 차라리 자고 가겠다며 꼬장을 부렸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니 새벽 3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피곤해서 오히려 잠도 제대로 못 들고 자다 깨달을 반복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땐 꼭 밤을 새운 기분이 들었죠. 그날이 처음이었고 그 뒤로도 종종 아들은 술을 먹고 찾아와 밥을 달라고 주정을 부렸습니다. 처음엔 라면이라도 끓여주다가 나중엔 그대로 다시 쫓아내거나 며느리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과 함께 아침에 외출했다가 오후 5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여울, 네가 왜 여기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웬 여자가 드러누워 있어 화들짝 놀랐는데 딸이었습니다.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딸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왔어.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박서방은? 박서방? 몰라, 혼자 알아서 있겠지. 사위랑 싸운 모양인지 시큰둥하게 대꾸하는 딸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싸웠어?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뭘 어떡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자긴 뭘 자고 가. 얼른 집에 가봐. 가서 둘이 알아서 풀어야지. 싸웠다고 친정에 쪼르르 달려오면 돼. 아,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녁밥 먹자. 출출해. 최 씨가 안방에 들어가 사위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둘이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야지. 왜 부모 집에 무작정 와서 부모 속까지 시끄럽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밤 10시가 다 돼서 와서는 딸과는 집으로 돌아가네 마네하며 실랑이를 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끼어들지 않고 있다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자 한마디 했습니다. 둘이 싸우든 말든 집에 가서 해, 좀. 10시 넘은 시간까지 자식의 부부싸움을 관람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괴로웠습니다. 어쩜 이런 자식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의 사생활은 전혀 존중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사위도 시부모나 처부모 불편한 줄 모르고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겠죠.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격 없는 사이였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그게 일방통행이라 문제였습니다. 아들도 딸도 어느 때고 이렇게 제 집처럼 최 씨의 집에 쳐들어왔지만 막상 최 씨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땐 자신들의 집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뭐가 이상한데? 바닥이 왜 이렇게 차? 오전에 외출 눌러놔서 그럴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얼음장 같아.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실내가 바깥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차가웠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물도 찬물 나오는데. 한겨울에 찬물을 트니 얼음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이구, 이거 동파된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최 씨의 안색도 삽시간에 헬쑥해졌죠. 이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잘 수도 없었고 당장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요즘 기온이 내려가 이런 접수가 많아서 수리를 하려면 며칠 걸린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어째?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자 아들도 놀라 물었습니다.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지. 아예 작동을 안 해. 그런 거 금방 고치지 않아요? 며칠 걸린다네. 어떡하지? 그러게요. 지금 날이 엄청 추운데. 아마 내일이 되면 실내 온도는 더 내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침까지 보일러를 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있을 만한 수준이었죠. 최 씨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고칠 때까지 호텔에서라도 묵고 계셔야지. 그래야 하나? 그렇죠. 뭐, 저희 집은 서로 불편하니까. 좀 그렇죠. 아들네 집으로 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애엄마도 있고, 태윤이도 있고요. 엄마 아빠도 편하게 호텔에서 묵으세요. 그러면서 호텔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설명을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누가 호텔 좋은 거 몰라서 그럴까봐 걱정인지. 그래서 최 씨는 아들의 말을 끊고는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이불 덮고 대충 자고 고칠 때까지는 근처에 숙소라도 얻어야 할까봐. 남편도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아들네 집으로 가자 소리는 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일이 번거롭게 됐다 싶었습니다. 장롱에서 이불이라도 더 꺼내보려는데 이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들이 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지? 최 씨가 중얼거리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보일러 고장 났어? 주석이가 그러든. 방금 전화 왔지. 그래. 동파된 거 같은데 수리하려면 며칠 걸린대. 아들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자 딸이 또 난감한 투로 대꾸했습니다. 어쩌지? 우리 집도 주말에 시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어서 엄마도 사위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최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눈치 없이 자식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니 말이죠. 요즘 호텔 별로 안 비싸. 한 2, 3일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너희 집에 간대? 왜 자꾸 그래? 아, 원래 호텔로 가려고 했어? 어디서 자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어. 최 씨는 빈정이 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말로라도 저희들 집으로 오라고 했어도 안 갔을 최 씨 부부였습니다. 아들네 집이든 딸네 집이든 이틀 이상 묵어야 하는데 최 씨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들 집으로 온다고 할까봐 벌벌 떠는 꼴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찌저찌 잠을 잤고 다음날 낮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모텔에서 이틀 밤을 자게 되었죠. 4, 5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빨리 고쳐져서 이틀 뒤에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 집에는 절대 가지 말자 다짐을 했는데 지들이 찾아오는 건 여전했습니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예고도 없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이 하도 그래서 최 씨는 어느 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딸이 들어와 있었죠.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아, 엄마가 바꿨구나. 엄마가 바꿔봤자 후보가 몇 개 안 되지. 근데 번호를 바꿨으면 말을 해줘야지.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서 10분 동안 문 밖에서 고생 좀 했어. 그러면서 시간 낭비했다며 짜증을 내는 딸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강여울, 엄마 아빠는 너희 집에 안 가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어? 마음대로 드나들긴? 여기도 우리 집이잖아. 여기가 왜 너희 집이야? 여긴 엄마 아빠 집이고 너희 집은 따로 있잖아. 엄마 아빠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오래 있는 것도 싫어하면서 넌 왜 그러는 거야? 뭐야, 내가 오는 게 불편하다는 소리야? 너라면 편하겠어? 나랑 경우가 다르지.
뭐가 달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생활, 엄마 아빠랑도 좀 지키며 살자. 그래서 일부러 비밀번호 바꿔놨더니 최 씨의 말에 딸이 기가 찬 듯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니 외투를 챙겨 입고는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자식 집에 오래 있으며 안 된다며 면전에서 민망하게 하더니 자신은 한 소리 좀 들었다고 저렇게 토라져 버리는 게 어이없었죠. 자식은 부모에게 무슨 말이든 해도 되고 부모는 한마디 하는데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니 참 부모 노릇도 힘들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불편하면 이제는 안 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들네나 딸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일이 있어도 밖에서 만나고 말았더니 세상 편했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만 지켜졌을 뿐이었고 자식들은 또다시 최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유도 무척 다양했고 대부분 하잘것없었습니다. 너 정말 자꾸 이럴 거야? 또다시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을 보며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만취하진 않았는지 얼굴만 벌겠는데 또 밥 타령하는 건 여전했죠. 제발 좀 술 먹고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도 한 소리 하자 오히려 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찾아오면 좋아하던데 밥도 해주고 자고 가라 그러고. 근데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못 쫓아내서 안달이세요? 자식이 찾아와서 기쁜 것도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날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최 씨도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곳이 공공장소인 것 마냥 와서 최 씨 부부의 생활을 헤집어 놓고 가버리니 그것이 문제였죠. 남편의 성화의 아들이 쫓겨나고 최 씨는 다음 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열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붙어있던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내버렸죠. 이게 뭐야? 멀쩡한 걸 왜 뜯어내? 남편이 묻자 최 씨가 기세등등하게 대꾸했습니다. 기계만 멀쩡하면 뭐해? 아무나 들어오는데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오니까 와도 열 수 없게 하면 되지.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현관문이 달칵달칵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최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문 바꿨어요? 문을 바꾼 게 아니라 비밀번호 키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뭐야? 비밀번호도 안 맞는데요. 8자리인데 나도 까먹어버렸다.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요? 엄마 아빠 지문만 등록해놔서 우리 둘밖에 못 열어. 이제. 아니, 왜요? 어리둥절해 보이는 아들에게 최 씨가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아무 때 나와서 행패 부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지. 몇 번 말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번호키까지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집 좀 오면 어때서요? 그러면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너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말이 돼? 엄마 아빠도 생활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찾아오는 거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너희는 현관 비밀번호 죽어도 안 알려주잖냐? 나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보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것 때문에 복수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까지는 없고 너희들도 찾아오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와. 우리들처럼. 정식 절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케줄 물어보고 허락받고 와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너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딸과도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도 그럼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싫다? 나도 불편해서 가기 싫어. 각자 집에서 알아서 잘 살자. 그러자 딸은 매정하다며 비난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자식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언제든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 집에 누굴 들인다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기분이 괜찮을 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공평하게만 한다면 말이죠.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으니 찾아오려면 최 씨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청객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니 참 편안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깰 일도 없었고 귀가 후에 보이는 인형에 깜짝깜짝 놀랄 일도 없었고 말이죠. 그렇다고 아들, 딸과 등지고 산 것도 아니었고 다만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라는 게, 선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최 씨는 새로 바뀐 도어락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덜컹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작에 이럴 것을 하고 후회할 뿐이었습니다.